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보아하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에 율례, 규례, 법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알고 보면은 개인의 삶 전체가 주의 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규례, 주의 법도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이 바로 법도예요. 주의 법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사람이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역사, 이런 사건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규례가 다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인류사 이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느냐면 29절에 있는 내용,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개인의 행실 속에요. 내 개인이 살아오지만은 남들에게 말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거짓 행위가 다 있어요. 거짓 행위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역사는 어떤 것이 거짓 행위냐? 이미 있었던 내용을 주의 법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요, 그게 거짓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리면은, 앞에 있던 역사를 이미 있었던 사건을 바꿔버리면은 보통 사건에서는 범인이 놓이고 일반 멀쩡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서 해서 사형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바꿔버리면요, 후손들이 두고 고생 덩어리, 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선조 둔 억울한 것밖에 없다 할 정도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것은 역사금 이미 있었던 역사 뭐 이래 보면 어떡해요, 저래 보면 어떡해요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바른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문을 뭔가는 대안을 제시해 놔면은 후손들이 자료들을 또다시 검토해봐가지고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도, 이거는 변동이 없고, 지금 이래 나타났으면은 그러한 상황이 똑같은 내용이며, 똑같이 또 나타나는 게 법도예요. 이게 일정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법도가 되면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법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시대나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회, 개인의 습관에, 개인의 생활에,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났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보편화시키는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그친 게 아니라 바로 내 역사, 앞으로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 온 인류 역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주의 법도라, 주의 규례라, 주의 율례라.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요, 분명히 알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의 하나의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붙잡고 들어왔는데, 민주화라는 이 내용에서 이제는 얽혀있는, 네 가지 청, 늘 요 부분을 늘 봐야 돼요. 민주화 속에서, 민주화라는 단어 속에 얽혀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운동 어떤 청, 지역이라고 할 때요, 광주, 호남 지역 할 때 요 지역 안에는요, 농민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농민 세력. 그게 또 연결해서 노동운동을 붙잡고 있는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념을, 그 하나의 논리를 계속 전개하면서 뒤에서 그 어떤, 이런 그 이념적인 내용을 계속 보급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 현장,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면적인 어떤 활동하는 것을 써서 정치가들이 있다. 현장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 개인에게서 일어났던 저 이념 정치 노선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 흐름에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주체가 지난번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하, 서울대학생들에 대한 이 내용이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늘날 민주운동, 오늘날 반한국,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 한국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실체를 나도 뭔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전혀 딴 데서 다닌 게 아니고 요 민주화를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나라 실제로 시간적으로 동시대 동일 시대에 동일 현재 지금에 일어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하, 서울대 학생,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서울대 출신들의 그 행적에 사람들이 그냥 과신, 무조건 맹신, 무조건 믿어버리는 이것 자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르게 보는 하나의 힘으로 작동하겠구나. 특별히 그것은요, 광주 호남 지역이 특별히 심하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제 주변에서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람들, 또 서울대라고 하면 그냥 껍벅 죽던 사람들, 내 주변에는 전부 다가 호남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지역 감정 전혀 고려를 하지 않냐고 그냥 나도 그냥 어떤 직업의식에서 기술자니까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지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래 세월을 두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권 다툼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에 게을러서 호남 지역에 있는 서울대 출신들의 사람들의 모임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전체 조직이 호남 출신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속에 뭣도 모르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고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그런 해명을 하게 된 거,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서울대생이라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껍벅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껍벅 죽더라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맥도 못 쓰고 그래 껍벅 죽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맹신하게 되면은 보통 맹신하면은 어떤 관계는 두 사람의 맹신의 대상하고 맹신한 사람의 관계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 맹신하는 사람이 잘못되게 앞에 부분을 잘못한다든지 엉터리 한다든지 할 때라도 이걸 다 옳게 여기게 되면 그 세력이 되고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자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다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힘이라. 역사의 힘. 근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서울대생에 대한 것만 이제는 국한시켜서 요런 내 개인이 일어난 것으로서 끝을 낼라 이래 지난 시간에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 아무래도 하나 더 손을 대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은 지금 뭐냐면 이 민주화와 관계되었고 언어의 민주화 그 다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어떤 일련의 이런 단어들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시대에 지금 같이 있는 지금 현재 내가 60 넘었는데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한 30대 이후 적어도 이 말들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 뭔지 공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거는 불문이라. 그 대표로 투표를 해보면은 투표는 주로 이 30대 이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투표가 어떤 보면 우리 국가 전체의 하나의 그 정치 상황을 뒤바꾸는 분명한 어떤 계층이거든. 그래서 30대 이전이거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냥 막 혈기로 자기 현재 기분으로 그냥 막 투표를 끊는데 30대 이후부터는 이게 안정적으로 한 번 딱 제가 노선이 어디라 그러면요. 이 나이가 들어도 이 변동이 없어요. 지금 30대에서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면 야당, 안 그러면 여당, 안 그러면 지역의 어느 지역, 안 그러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고 딱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이게 거의 자기가 나이가 60이 되어도요. 변동이 없어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30대 이후부터 가졌던 하나의 자세가 이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30대쯤에서 어떤 결심한 내용은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회 와가지고 대통령 유세를 할 때 내가 그때 딱 받은 감명 대통령 되는 게 저리 힘들구나. 저리 힘들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내가 그전에 대통령 되려고 했으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내가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을 밀어주자. 내가 그랬던 거예요. 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어떤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한다 하면 무조건 찍어 죽어버려요. 이것이 나이가 30대 이후에 영향받은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현재 나이가 30대 이후로 돼가지고 정치 현황이나 어떤 사회 전체 흐름에서 어느 고정관념이 딱 세팅될 때 지역주의, 호남 출신, 영남 출신, 이런 어떤 서울의 어떤 지역 출신 이렇게 정하든지 안 그러면 참 사회운동가 무조건 밀어준다. 노동운동가 무조건 밀어준다. 이렇게 세팅돼 버리면 이게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안 바꾸는 거예요. 요런 취향이 있는 계층을 향해서 내가 지금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겠다 이거죠. 순전히 제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 알고 알아놔야 돼.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비유를 하면은 서울대생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호남 지역이 아마 대표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영향받아서 자기가 노리게 되어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맹신하는 그런 거기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좀 하고 정치계나 하고 뭔가 학식계나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도 이 요소 때문에 이 요소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오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국회의장 정의화 씨 분명히 두 사람의 말 언어를 보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우매한 거예요. 즉 요소에 뭔지 모르게 탈피하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고정관념 속에 묻혀 있는데 잘못된 고정관념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법이 나와야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오래전에 국회에다 상정해놓은 법이 몇백일이 지났다 가는데 그 전에 만약 그 법이 나왔더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아주 대통령으로서 불만이 아주 가득 나타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국회가 입법이 안 되는 내용을 볼 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아주 긴장감이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야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 자체가 지금 기능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볼 때에 국회의장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라 그러면은 야당 여당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해 있을 적에는 또 그것 따라서 또 조치돼야 될 내용이 있겠지만은 야당의 지금 힘 자체, 야당 국회의원이 의석수는 가지고 있더라도 다수결에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어떤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의장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서 법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상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 의회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거죠. 여기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에 들어있는 맹점 자체에 대한 것을 탈피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 말들이 마치 현재의 가장 민주주의 그러면은 가장 어쩌면 최선의 정치가 나는 민주주의 투사다 그러면 최상의 어떤 정치가로서 어떤 고귀한 가치, 어떤 더 이상의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붙잡고 있는 이런 요소가 너무 역사 부분에 이런 언어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있던 역사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현재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그러면은 아마 국가의 꽃인 줄 알고 더 이상의 어떤 파라다이스, 더 이상의 어떤 진행되어야 될 목표가 없는 마지막 단계의 단원처럼 그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민주주의라는 말이 최상의 어떤 정치의 어떤 구호고 민주화란 말은 공산주의를 분명히 바탕을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언어에다가 그거다가 해갖고 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걸 꽃다발처럼 딱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민주란 말이 최고의 언어처럼 보이고 누구든지 민족하면 그 뒤에는 다른 수식어가 없이 의회 민주주의 반한다 하면 그 이상 답이 없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모든 것에 정당성이 들어가는 이런 그 형태가 됐느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의와 국회의장이, 현 의장이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경제 문제가 앞으로 누가 변화가 돼도 다음에 어떤 뭐 변화가 크게 와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한 대로 참 그런 표현을 오늘 뭐 뉴스에서 그래 합니다.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요. 추운 겨울이 오는데 따뜻한 옷을 공급해야 되는데 따뜻한 옷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국가 형태를 보는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 만약에 추운 겨울을 맞게 되는 국민들이 후대에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좀 잘하지, 더 잘하지, 더 좀 싹싹 빌어가지고 국민들 여론을 일으켜서 국회의장으로 움직이게 만들지 라고 하는 평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국회의장이 좀 지대로 말이야 이 의회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걸 좀 지대로 알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자기가 직권상정을 해도 될 일인데 그거 안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겠대요. 그런 요소에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하면 자기 성을 갈겠다 할 정도로 안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단호한데 이 의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과연 아무나 써도 되느냐 이 말이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느냐.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화면 민주화하는 이 단어 속에 묻혀있는 그 뼈대, 그 내용, 이게 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왜 지금 의회민주주의 갖고 이것만 갖고 국회의원들은 요거 하나만 갖고 지금 최고의 어떤 자기의 마지막 보루처럼 말이죠. 국회의원에 되어진 마지막 보루처럼 뭐다 하면 무조건 의회주의, 의회민주주의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의 역사를 이래 쭉 봐가지고 민주주의가 뭔지 겪거나 봤으며 그걸 알고나 지금 민주주의 쓰는 건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나 쓰는 건지 우리는 지금 역사가 전혀 그런 역사가 없었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왜 일제시대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일제시대 공백기 36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냥 전체 인류사에서 하나의 보금자리 애가 들어가는 조그마한 유아기를 말이야 1년도 아니고 36년을 보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자유주의, 뭔가 당, 민주주의, 무슨 대통령제, 뭐 또 입헌 군주제, 입헌제 하고 막 이런 정치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아직도 헌법을 개헌하니 많이 지금 뭐 입헌제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는지 내각제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막 이래 풍랑을 일 때 우리는 아무런 것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오로지 일제강점기 때 저 중국 근처에서 일본인들하고 싸우던 그 공산주의 세력, 그것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현장이라는. 그런데다가 국민들 앞에 의회민주주의란 말을 써가지고 뭔지 모르게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듯이 이렇게 정치인이 쓰게 되면은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것에 비교가 될 기다. 이런 자료는 그런 거예요. 요새 한 사람의 이 영향이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면서 자기가 있는 현재 내 한 사람으로서 역사가 분명히 변화가 될 수 있고 역사에 또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힘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흘러오는 역사를 바로 알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돼 하고 하는 것에 분명한 정당성은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가 괜히 뭐 자기 몸살이는 그 핑계로
말만 가지고 뭐 의회민주주의 하고 뭐 정당성 찾고 이런데 말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텔레비전 그 뭐야 채널 A인가 그건가 TV 조선인가 거기서 겁쟁이더라. 겁쟁이 5명 중에서 4번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더라. 겁쟁이에요. 겁쟁이가 말만 살아있는 거야. 실제로 그 표현 잘했어요. 내가 보니. 우선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화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한국 공산주의를 포장하는 데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민주화란 말은 정치 이념 노선에 있는 저 어떤 그 두뇌, 브레인들, 저 서울대 주변에서 있어진 이런 어떤 공부했다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껍데기 중에 껍데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민주화란 말 속에 한국 공산주의란 말이 있다. 한국 공산주의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민주화란 말은, 이 민주화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 때나 그 민주화 하면 다 저는 줄 알고, 역사 민주화 쌓고, 민주화 아무 때나 그러는데, 절대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민주화란 말 자체가 절대 좋은 말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라는 걸 볼 때, 공산주의의 반대라는 개념에서의 민주화라는 것으로서 포장이 됐는데,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고 반대를 찾아라 하면 달라요. 민주의 반대를 찾아라 하는 거하고 공산의 반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라는 이거는 어디든지 갖다 붙이는 게 주의니까. 민주의 반대가 뭐냐? 아직까지 없어요. 공산주의의 반대가, 공산의 반대가 뭐냐? 민주가 아니에요. 없어요, 어쨌든. 공산의 반대도 없어요. 근데 민주화를 통해서 마치 민주라는 말에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그 개념을 포장을 한 거지. 민주의 반대가 공산이 아니고 공산의 반대도 민주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출발을. 우리가 인류사를 쭉 보면은 이 두 부분의 스타트가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공산주의의 스타트는,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때는 바로 1765년입니다. 연대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의 출발은 산업혁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1765년에 산업혁명하고 관계됩니다. 민주주의는 산업혁명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있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1765년이 산업혁명이 났으면은 20년쯤 지나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은 영국이에요. 영국에 일어나는 산업혁명하고 프랑스에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난 것은 두 가지가 다 노동자들에 대한, 안 그러면 산업계통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어마어마한 경향이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영향받고 있는 때, 1765년에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말 자체도 왜 1765년에 유럽 전체가 일어나던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왜 산업혁명이라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전기기관차, 상징적이란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동력 자체예요. 그렇게 힘있는 동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보급되어지는데 하나의 모델이, 오늘날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디젤 엔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이 나오고 막 이럴 적에 전기 터빈 발전기로 갖고 터빈으로 가지고 동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어떤 모델로 일정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지. 다양한 형태로 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농산물이 주고받고 목하면 목하 뭐 이런 어떤 거 어류면 어류 도자기 뭐 도자기 이런 일정한 데서 일정한 제품만 쭉 나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 인도에서 나오는 이런 걸 갖고 서로 물물 교류를 했는데, 170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곳곳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발전된 어떤 공업 제품들이 나오면서 1765년에 전기 터빈이 해서 이 동력이 일정한 형태로 동력이 어떤 얻어지니까 이것이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열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전기기관차로. 그 뒤에 가솔린 엔진이 나오고 그 뒤에 디젤 엔진 나와서 자동차 쪽으로 발전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엔진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나 이런 어떤 가축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계 힘을 통해서 말이나 이런 그 가축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럴 때의 그 현상을 기준을 산업혁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국에서만 일어난 그 내용이냐? 다른 데도 같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전기 터빈의 생산 자체를 영국이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 어떤 보담도 그걸 주도적으로 뭐 보급시키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국의 1765년을 산업혁명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789년 20년 사이에 프랑스에는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여기도 역시 어마어마한 어떤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산업적인 요소가 있은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이 관계는 나중에 미국하고 합세돼가지고 전 세계 표준화 만드는데 하나의 쌍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터법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은요, 이게 프랑스 계통이에요. 영국이나 이 미국 계통은 인치 계통을 쓰거든, 인치 계통. 자기들이 한 그거. 근데 프랑스나 독일은 자기들이 미터법을 써야 된다 해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미터법이에요. 그게 세계 미터법 제정이라고 하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전부 다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 생산법이 나오면서 그걸 일정한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미터법이라고 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국인 영국이, 강대국인 미국이 양보할 정도로 프랑스의, 독일의 그 어떤 그 산업혁명도요, 산업혁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즈음에 1789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왕들의 통치, 루이 16세를 해.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 내용이 왜 상징적이냐? 루이 16세가 농민들이, 시민운동이에요. 시민들이 일으키는 그 단두대를 죽어요. 통치자가 통치받는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전쟁도 아닌 상황인데 왕이 죽는데 통치자가 통치받던 자에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격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765년의 산업혁명은 이 산업혁명 때문에 쏠려버리는 구라파에 있는 농민들이 저 농촌의 곳곳에서 마침 일거리 없어서 빈둥빈둥한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일거리가 많으니까 도시 쪽으로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그러한 도시 집중되어지는 현상, 그래갖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가벼운 어떤 문제로 만들면서 산업 자체를 일으키느냐, 산업을 융성하고 진행하느냐 하는 그 측면이
공산이라는 공산.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을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길, 이렇게 하면 바른 답이다 하고 나서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1765년에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고, 민주주의는 어딜 가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가야 돼요. 비슷한 시기지만은 영향은 비슷하게 받았지만은 하나는 산업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정치에 가는 거예요. 정치에. 정치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시민운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운동이 시민이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국가의 주인은 왕인데 왕에서 이제는 시민에 의해서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시민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이것이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그 전에 있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봉건시대라고 말로 이래 불렀지만은요, 왕에 대해서 반대한다. 당시에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보자.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을 죽였다. 그 시민들이 왕을 죽였다 그래서 그걸 그럼 사회가 인정하겠어요? 우리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시민들이, 농민들이, 안 그러면 국민들이 왕을 죽였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그래, 잘했어. 그럼 우리 앞으로는, 민주주의 하자.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부 다 역적이라고. 국민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이었다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그래 흘러가고 있다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사형수들이 죽이는 그 단두대에 자기 목을 내놓고 시민들에서 목이 날아가면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어떻겠느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구나 이래요. 여기서 시민에서 민주라고 하는 언어로 발전되는 거예요. 민주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나중에 그 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부터 흘러오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 또 여기서 10년만 1789년에서 10년만 지나면요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쿠데타란 말이 나오네. 혁명이 자꾸 나오고 시민이 왕이라는 이 존재가 시민에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면 무조건 정치를 하러 나서는 쿠데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 민주라는 말이 싹이 트면서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왕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지만은 왕정주의라는 게 있어갖고 그래도 왕이 있어야지 하고 왕정 복고파가 있는 거 복고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까 그랬지만 산업혁명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무역이라 하는 이 개념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치판에 안 끼어들어도 자기가 수입을 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정치에 영향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일이 막 시장이 막 열리니까 한쪽으로는 공산주의 자체의 흐름에서 국가 정치와 연결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지고 정치로 다시 들어오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로 통해서 이게 정치판에서 같이 움직이는 같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발달되어 오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해요. 의회 민주주의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형태를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을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해요. 사회 민주주의라 달라요. 부르는 내용이 달라요. 그때
정의화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자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은 거 한 사람 빗대대 가지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가 남기는 그 여파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만날지 앞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이 역사를 바로 본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시점이, 하나의 그 어떤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